전산회계 1급 교재이고요. 교재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요건 어떤 문제이신 거냐면 저희가 과세표준 금액이 확정이 돼야 공급가액가 얼마로 갈 거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질문 보시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 여기에 키워드는 요거겠네요.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는 부분. 그래서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화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 이거는 무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자, 무상 같은 경우도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가시면 되시고, 특수 관계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라고 하시면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가시면 되죠. 특수 관계인에게 용역을 공급했다라는 부분으로 들어와서 간주 공급이 인정되는 부분은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부분만 적용이 되고 있죠. 네 번째,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자, 지금 제가 왜 이 3번 얘기하면서 이제 강조를 했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화 같은 경우는 내가 재화를 공급하였다라고 했을 때는요. 실질 공급하고 그리고 간주 공급을 모두 다 인정을 했었죠. 두 가지 공급을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용역의 공급 같은 경우는 실질 공급은 인정하는 게 맞아요. 네, 실질 공급은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간주 공급은 있다 없다? 없다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없다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단서를 붙였죠.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를 붙고요. 그 다만자가 요 3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4번은 특수관계가 없는이라고 했으니까 간주 공급이 없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없는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이 얘기가 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주 공급은 있다 없다? 없다로 보니까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정 방법이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묻네요. 우리 과세표준 산정할 때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될 게 있고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는 게 있었고 과세표준이 확정된 뒤에 빼면 안 되는 게 있었죠. 자, 지금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건 빼지 마세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대손금과 장려금이라는 부분 그리고 환입된 재화의 가액 그리고 매출 할인 그리고 매출 애누리 지금 2번과 3번과 4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포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급가액이 확정이 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이 다 끝난 뒤에 2, 3, 4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공급가액이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더라면 공급가액 부분에 확정을 짓기 전에 빼고 확정을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2, 3, 4는 지금 확정이 되었었다면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함해서 제외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근데 공제하지 않는 건 대손금과 이 장려금 앞엔 누가 붙으면 더 정확할까요? 판매 장려금이겠죠. 네, 판매 장려금. 그리고 하나 더 들어야 되죠, 여러분. 건설업에서 쓰시는 하자 보증금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자, 부가가치세. 우리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가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간이과세자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됐었죠. 자,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할인. 자, 이것도 포함하지 않아야 되죠. 제외되는 금액. 자, 공급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 여러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되는 금액이지 않을까요? 몇 번은요? 3번이요. 공급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원가로 들어가겠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물품을 판매한다. 그럼 원가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가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적정한 이익을 가산해서 우린 누가 나온다? 판매하는 가격인 매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매가가 과세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본인이 판매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원자재 금액이니까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자, 이 부분은 빼야 되겠죠, 여러분. 공급받는 자인데 도달 전이에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하셔라? 3번입니다. 네 번째 문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토지의 임대. 여러분, 토지의 양도라고 하는 매매는 면세거래이죠. 근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거래입니다. 과세거래. 자, 수출하는 재화.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이죠. 근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무슨 사업자이다? 과세사업자 중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와 영세율 자리로 구분해서 신고를 하고 있죠. 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자, 이 부분은 면세로 분류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할 때 포함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국민주택 초과입니다. 초과 규모주택의 공급. 자, 국민주택이든 국민주택이 아니든 우리가 주택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임대는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임대는 규모를 따지지 말아라. 그런데 주택에 대한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인지 아닌지 꼭 따져보시라겠죠. 그래서 주택의 공급이란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 공급은 국민주택이라는 기준을 놓고요. 국민주택 이내이다 라고 하시면 뭐로 가시고 면세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국민주택을 무엇하였다? 초과하였다 라고 하시면 과세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죠. 그럼 4번은 과세이다 면세이다. 추가 규모의 공급이니까 과세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4번에서 물어보는 건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문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를 구분하라고 냈지만 사실상 우리는 과세와 면세를 분류하는 문제 쪽에 더 가까운 문제였네요.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 다음 중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수입세금 계산서는 사실 공급가액이란 표현보다는 무슨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여러분?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예 수입세금 계산서에도 과세표준 용어로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이 과세표준은 일단 누구를 확정을 시켜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우리 무엇하여라? 확정을 시켜라. 그래서 관세 과세 가격에 우리 누굴 더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 우리 관세를 더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누가 있으면 개별 소비세가 있으면 개별 소비세를 더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류는 주세라는 것도 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오더라? 교육세라는 게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한테 혜택 주려고 걷어들인 세금,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저 농특세라고 쓸게요. 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환경, 에너지세도 있었죠. 그래서 환경, 에너지세, 여기 뭐 교통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요런 세금들에 대한 거에 무엇이다? 합이다. 그래서 요 부분에 세금들이 있으면 더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그 과세 표준에 우리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하는 거죠. 누가요? 세관장이요. 자, 그러면 일단 1번에 있는 교육세 들어갑니다. 관세 들어가죠. 개별소비세 들어갑니다. 답을 주려고 했네요, 여러분. 취득세는요, 우리 들어가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이 취득세는 우리 수입할 때 내는 게 아니고요. 내 명의로 살 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죠. 네, 지자체에 냅니다. 취득세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6번 문제. 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자, 세금계산서 미수치 관련 매입세. 여러분 누가 봐도 공제받을 수 없죠.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가장 1번이 무엇이다?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라. 그게 1번이었죠. 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자, 사업과 관련 없는 또는 무관 지출은 인정이 되지 않죠. 자, 세 번째, 접대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 이것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 모두 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 공급받는 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공급자가 법을 위반해서 부득이하게 공급받는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였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급자는 가산세를 내야 할 것이고 조세범 처벌을 받고 국세청에 특별관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 매입세 공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7번째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자, 소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간이영수증에 의한 매입세. 자, 음식업자가 계산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적격 증빙 수령분 매입세. 자, 종업원 회식비와 관련된 매입세.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2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다 공제가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들어가고 신용카드 등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고 우리 종업원의 회식비라고 하는 부분은 복리적으로 쓴 돈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리후생비라고 얘기합니다. 접대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소비성 경비는 사실상 공제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다. 근데 억제 정책이 들어간 건 접대비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2번부터 4번은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1번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국가가 인정하는 증빙을 받아오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증빙의 1번이 무엇이다? 세금 계산서였던 거죠. 그리고 국가가 세금 계산서 대신 누구를 받아온다라면 신용, 카드 등을 수취한다라면 무엇 해주겠다?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간이영수증은 안 되죠, 여러분. 국가가 인정하는 법정 증빙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8번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자, 접대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어요. 자, 접대비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에 들어가니까 공제 못 받습니다. 자,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의 성격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두 다 토지로 회계 처리하고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 개 모두 다 무엇이다?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몇 번이다? 1번이네요.
우리 해당 사항이 없네요, 여러분. 금액은 0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 대천 종합상사는 2021년 4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4월 30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5월 2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음 중 대천 종합상사의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모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우리 개시일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업 개시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개시일로부터 우리는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라. 이렇게 겠습니다. 그러면 4월 15일에 사업 개시를 했고 4월 30일에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으면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한 거에 문제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 사업자 등록증은요. 세무서에서 우리 며칠 이내, 우리 2일 이내 교부한다. 다만 문제가 있다라면 5일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겠죠? 그럼 2일 이내 교부 받았고요.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는 이거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4월 15일부터요. 4월 30일까지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소위 말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5월 2일 날 교부가 됐으면 사실상 4월 15일부터 언제까지? 5월 1일까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없다? 이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죠, 여러분. 등록증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거래가 있었던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어떻게 받아오시면 된다겠어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없는 상태인데 거래가 있었다, 매입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세금 계산서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와라? 대표이사. 그래서 대표이사 주민번호로 받아오시면 된다겠죠? 우리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받아오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월 15일 보았더니 뭐라고 얘기한다. 상품 구입액 30만 원이 있는데요.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분으로 받아왔다. 그리고 4월 15일 비품을 구입한 게 있었는데 대표자 주민번호로 받아왔다. 자, 그리고 5월 2일 날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는 우리 복리후생 사용액 20만 원의 매입이 있고요. 이건 당연히 회사의 이름으로 받아왔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업자, 무엇으로 받아왔을 것이다. 등록, 번호로 사업자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겠죠. 자, 그리고 6월 4일에 상품을 구입했고요. 자, 그러면 일단 5월 10일과 6월 4일에는 매입세 공제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4월 15일 사업 개시를 했네요. 우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한 거로 받아왔어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없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고민할 건 무엇이다? 사업 개시는 4월 15일 했는데 3월 15일에 구입한 게 있더라. 우리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업 개시되기 전에 사실상 우리가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비품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도 뭐로 받아오셔라? 대표이사 주민번호로 받아오셔라. 그럼 문제될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하나 단서가 더 붙어야 돼요. 자, 원칙적으로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라고 했는데요. 우리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요. 사업 개시일이 있잖아요. 그 개시일이 속하는 종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무엇을 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린 지금 그 과세 기간에 있건 역산해서 무엇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산하여 공제가 무엇하다? 가능하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얘기했었을 때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다만자가 붙었죠. 다만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라면 우린 역사나요? 공제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3월 15일 것도 우리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4월 15일에 사업 개시했으면 사실상 일기 과세 기간 거 다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데드라인 신청 기간이 언제냐면 7월 20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4월 30일에 등록 신청했고요. 5월 2일에 사업자 등록 받았으니까 7월 20일 이내 한 거예요. 그러면 일기 과세 기간권 모두 다 무엇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를 기억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몰랐던 분들은 3월 15일 거를 빼고 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또는 사업 개시라는 거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에 대한 부분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 종료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신청을 했다라면 그 과세 기간 내 매입세액은 무엇하다?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3월 15일, 4월 15일 모두 다 가능한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공제 가능 금액 계산해 보시면 우리 얼마이다. 우리 3만 원 더하기 5만 원 더하기 2만 원 더하기 1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되나요? 20만 원이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대부분 요거만 기억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9번 문제는 난이도가 회계급수를 놓고 봤을 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평화는 일반과세 사업자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단 거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외상 판매한 금액 2천만 원. 자, 사장 개인 사유로 사용한 제품 원가는 80만 원, 시가는 120. 여러분,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품은 재화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재화에 무엇이 된다? 간주 공급이 되죠. 그리고 이 간주 공급은 무슨 공급이다?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주 공급의 과세 표준의 금액은 뭐로 간다? 시가 120만 원으로 가야 되겠죠? 120만 원. 자,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 매각대금. 우리는 무슨 사업자? 일반 과세사업자. 자, 과세사업자가 과세품에 대한 부분을 매각하게 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래는 모두 다 그냥 과세로 가라고 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누구든 다 공제가 안 되는 사유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신이 면세여서 안 돼.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과세 거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자, 이 부분은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걸 망실이란 표현도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급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 부가가치세를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외상으로 판매했던 금액 얼마? 2천만 원에 우리 대표이사의 간주 공급 120만 원에 자동차 매각한 거 100만 원의 합이죠. 자, 그러면 그거 다 합쳐진 금액의 몇 퍼센트? 10%만큼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 나오나요? 222만 원이 나오죠. 2천만 원에 120도 하고 100도 하면 2220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본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매출세액이 얼마이냐? 이거 물어본 거겠죠. 자, 11번 문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대손세액은 얼마인가? 자,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여러분, 세부담 최소화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파산에 따른 매출 채권. 이런 파산은 대손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대손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사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럼 파산은 대손사유 공제사유가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자, 부도 발생일부터 반드시 몇 월이 경과해야 된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해야 되죠. 그래서 부도 수표나 어음. 그러면 이 부분도 대손해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자, 우리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도 들어간 게 맞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요거 다 해당이 되네요. 그럼 지금 공급가액 했으니까요. 원래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지금 대손 금액이 있다. 근데 그 대손 금액은 무슨 금액으로 얘기한다? 우리 공급 대가로 얘기한다. 그래서 대손금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이다. 110분의 10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공급 가액으로 줬으니까 요 금액 모두 다 무엇 하시고요? 더해 주시고요. 그 금액에 곱하기 10%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3,100만 원에 10%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10만 원이 되죠, 여러분. 310만 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나요? 우리 4번입니다. 근데 지금 저처럼 대손금으로 해당되는 금액으로 환산한 거에 110분의 10을 해도 되지만 지금 공급가액에 그냥 10%다라는 거로 가져가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편안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사업자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액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에 의한 제품 매출액. 자, 공급 대가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 공급 대가. 그러면 지금 이거 부분에 보시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은 4,400만 원에 우리 부가세는 44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에 의한 원재료 매입액. 자,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여러분. 자, 그리고 부가세 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부가세는 얼마가 있다? 308만 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신용카드에 의한 업무용 승용차 1200cc를 구입했다. 자, 여러분, 이 업무용 승용차 1200cc는 1000cc 초과 자동차네요. 그걸 부가세에서 뭐라고 부른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자동차를 구입하는 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공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카드로 구입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요. 프로그램으로 얘기한다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고 끝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우리 납부해야 되는 부가가치세가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출세액 얼마에서 440만 원에서 자, 매입세액 얼마를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 얼마를 빼시면 돼요? 308만 원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세 번째 건 공제 못 받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두 금액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가 된다? 132만 원이 됩니다. 440만 원 마이너스 308만 원. 그래서 132만 원 됐어요, 여러분?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회계 1급에 나와져 있는 문제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세무 2급 쪽 나와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